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각 13일 밤 총기 난사와 폭발, 또 콘서트홀 인질극 등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콘서트홀에서만 최소 110여 명의 인질이 사망하는 등 최소한 1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프랑스는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경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파리 상황을 오늘 이 시간에는 양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학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정말 끔찍한 동시다발 총격, 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15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의하면은 지금 테러범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러한 테러의 양상은요. 네. 지금 이제 소위 아이시스를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테러의 양상과 100% 동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08년에 그 뭄바이에서 그 11월 26일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뭄바이 테러를 볼 것 같으면 지금의 테러와 양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당시 뭄바이 테러의 경우에는 10명의 테러범이 2인조로 5개 팀으로 나뉘어서 뭄바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총격 난사를 하고 그다음에 폭탄을 터뜨리고 그런 걸 통해서 뭄바이 시 전체를 거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면은 이 테러범들이 각 네. 조로 나뉘어서 이렇게 뭐 레스토랑에서 총격을 가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콘서트장으로 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사람을 사상하는 등 굉장히 지금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레스토랑 근처라든가 아니면 네. 콘서트홀 같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사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쇼핑몰에서 이러한 테러가 있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최근에 테러범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항공기라든가 네네. 선박이라든가 열차 같이 이 대규모 시설에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니까 이제 어떤 총기라든가 수류탄만 가지고도 네네. 충분히 이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네. 자신들의 어떤 테러의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 샤를리 압도 테러 때도요. 네네. 샤를리 압도 테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슈퍼마켓 테러 등 여러 가지 연쇄 테러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경우에도 이렇게 1차 공격이 지금 다 끝난 상황이지만 후발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번 테러의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이른바 지금 트위터에 나타난 얘기, 프랑스가 캘리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캘리프라고 하는 것은 정교 일치를 얘기하는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이슬람이 전성 시대에 걸프만에서부터 지중해연안까지 이슬람의 융성했던 시기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캘리프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네네.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과연 프랑스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했겠느냐? 저는 그보다는 프랑스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캘리프 통치를 지향하고 추종하는 이른바 자생 테러 집단들에 의한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호주 내에서도 사실 비슷한 양상으로 호주의 번화가에 레스토랑을 점거하고 그야말로 인질극을 시도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이처럼 지금 IS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와 같이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곳에 돌아와라라고 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주도가 되고 있는 IS 전쟁을 이른바 십자군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참가하는 동맹국 역시 IS의 주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이번 사례에서 저는 대테러 작전은 이번에 상당히 미흡하고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15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사실상은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테러 진압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른바 테러가 인질이 되었을 때는 이른바 인질 협상을 해서 네. 피해자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홀 안에 극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총기 난사를 시도했기 때문에 네.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150명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그 프랑스가 대테러에 관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증강을 했는데 개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150명의 사망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과 재정비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질극에서 어떤 협상을 거부한다는 거는 이제 진압작전, 무력 진압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118명으로 지금 사망자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예상을 했던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은 또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테러 단체가 과연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네. 주의 주장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인질범들을 안전하게 소개를 시키거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일부 분 중에서 프랑스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다만 그 조건으로 적어도 인질 대상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해 달라라고 하는 그 접근이 가장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제 목숨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것을 국가기관이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주의 주장을 먼저 파악을 할 만큼 시간이 좀 있었는지 네. 아니면 이미 총기 난사가 바로 이제 시작을 되었기 때문에 네. 그 프랑스 경찰의 입장에서도 다른 손을 쓸 여지와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무력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로 총기 난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준비해 갔던 폭발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네. 청중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살상 목적이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테러가 인지를 하는 목적 자체는 본인들의 단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 인지를 삼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네, 된다. 양 의원님은 그 진압 예. 당시 상황 어떻게 좀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요, 이 테러 자체는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테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테러가 난 지역, 10구나 11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동북쪽 지역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프리카 계열 이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한 우범지대고요. 샤를리 압도 테러가 난 지역도 해당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은 경력들, 그러니까 경찰 병력들이 현지에 무장한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했다는 거는 네네. 사전에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자생적인 테러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생적인 테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한둘이 모여서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를 한 테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IS의 그 리더십이 발휘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뭄바이 테러 때는 그 198명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서 들어갈 때는 경찰이 준비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그래도 방법이 그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IS의 테러범들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틀립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질과 인질을 거래를 한다. 이런 테러범들이 아닙니다. 이 인원들은 들어가서 무작정 삭삭 살상을 하고 살상하는 효과가 가장 잔인할 때 네. 그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 테러범입니다. 특히 이게 뭐냐 하면은 총기 난사 테러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총기 난사 테러가 났을 때는 대부분요. 끝나는 게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 이하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한 40% 정도가 범인이 자살해서 끝나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30% 40% 정도가 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테러범들의 특성은 협상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사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프랑스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들어가서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점, 네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테러 형태를 보고 있으면요, 인질이 죽은 경우에 테러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모스크바 문화극장 테러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요,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인질 속에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그런 그 소위 검은 미망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에다가 수면가스를 잠입해가지고 해서 들어가서 이 테러범들을 진압을 했지만은 결국은 수면가스 양이 너무나 과도해서 인질들도 한 13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2004년 9월에 러시아의 부고세티아 공화국의 베슬란이라는 학교에서 학교 입학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30여 명의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1,300여 명의 인질을 잡습니다. 그때도 결국 진압을 할 때
이 334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이 테러범들의 의도를 아까 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특히 이런 IS 관련된 테러범일 때는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가장 최대한 빠른 인질구출 작전을 돌입하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면 또 G20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우도 좀 비상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쪽 지역에서는 아마 네. 그 대통령 가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경우에 파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그 테러 위협이 많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측이 됐고요. 이미 9월 정도에 그 파리에서 대규모의 테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그닥 안전한 지역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좀 겪지 않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슬람 쪽의 인구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우리 어떤 경찰 병력들도 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테러 같은 경우는 이 거의 그 공격하는 수준 자체가요. 이게 지금 뭐 올랑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가장 최대 그 어떤 공격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테러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프랑스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면은 국경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전쟁과도 가까운 행위라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결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미 대사관에서 이제 그 경고 문자를 교민들에게 보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프랑스 당국에서도 뭔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그 북부 쪽 지역 자체가 이제 네. 프랑스 동북부 지역 자체가 상당한 우범지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랍계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그 이민자들 혹은 이제 난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경찰 병력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 샤를리 압도 테러 이후에 지금 프랑스의 어떤 예를 들어 경찰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그 테러범이 의심되는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급습해서 들어가서 그 많은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랑스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프랑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했다. 특히 이제 이게 공격 가한 시점이 그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한참 이제 흥청망청하는 이런 시간대를 골라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 프랑스 그 국민들의 이 불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이 사력 있게 준비를 한 테러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금요일 밤에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축구경기장 옆에서 테러를 감행했다.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를 들면 조직 표상에 딱 네.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뉴 테러리즘의 성격상 사이버 공간에서 일정한 주의 주장이 함께 동의하게 되면 만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정보에 대한 공유도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군데 이상의 장소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지역에 상당히 숙지돼 있고 정보에 능통한 일련의 세력들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더군다나 국가 원수가 있는 곳, 또 국가 간의 경기가 일어나는 곳을 표적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몇 개월 전에 발생했던 테러 지역과 거의 똑같은 지역이다라고 네. 하는 점에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테러리즘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표적을 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 면에서도 그와 같은 것에 공격을 하게 되면 아무리 IS에 대한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시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즉 정당한 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살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가 그대로 여기에 투영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표적과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위험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한 것은 분명하다. 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프랑스 지역에 상당히 능통한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이민의 2세, 3세일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I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테러 단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IS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국가다. 국가로 선포를 하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숨은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IS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80여 개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에 상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배후 세력도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IS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프랑스에서 이슬람 또는 이민 2세, 3세일 그와 같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에서 비난의 목소리, 또 규탄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특히 미국은 9.11 테러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물론 시리아 이제 내전과 관련된 논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테러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IS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앞장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라크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였고 실제로 이제 많은 병력들을 철군을 시켰습니다. 아프간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병력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IS 있는 지역에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파견해서 싸우게 될 경우에 승산이 있겠느냐 어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꺼렸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그 행동들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리아 안에서의 IS에 대한 전선에서 가장 앞장에 서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실제 그 공군기들이 아예 시리아 안에 시리아 정부군 쪽에 이제 같이 들어와서 심지어 그 목표들을 갖다가 정부군과 같이 이 목표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까지 가르쳐주면서 같이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IS에 대한 공격이랄까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의된 내용들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금 대통령도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 쪽이나 아마 그런 서구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어떤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네.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샤를리 압도 테러와 같은 비슷한 시도가 미국에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도 워낙 많은 나라고 경찰이 대응을 잘해서 이제 제압을 하기는 했지만은 미국도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지금 이 파리 테러와 같은 양상의 테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이러한 테러에 대한 경계령 수위가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테러에 대한 경계,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글쎄요, 대책들 어떤 것들을 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테러 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경을 넘어서 새롭게 침투하기보다는 이미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생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IS 주의 주장에 심취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요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급조 폭발물을 이용을 해서 급조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기타 등을 통해서 생활 수단의 한 부분을 폭발물로 바꿔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도 몇 년 전에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중이었는데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기 밥솥 같은 것을 개량을 해서 그 안에 철사와 볼트, 너트 등을 이제 놓고서 결국은 이제 테러를 이제 감행을 했던 것이었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배제되고 이른바 루저 청년들이 IS나 기타 주의 주장에 포섭되는 1순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과연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재의 동태가 어떠냐 네네. 이에 관한 정보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환경 설계를 통한 테러 예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꿔 그런가요? 얘기하면은 예. 자살 폭탄 시도, 예를 들면 트럭에 폭탄물을 넣고서 정부 종합총사 등에 돌진을 했을 때 네네. 그것을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격막을 넣는다든가 또는 예. 자연스럽게 주위의 환경과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커다란 화분 등을 넣는다든가 또는 이것이 감시 가능하도록 시야선을 확보한다든가 뭐 이것도 예. 사실은 테러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거와 같은 것이 다른 동시다발적인 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와 같이 7개 장소가 공격을 하면서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라든가 또는 그 통신시설 또는 그 은행 등의 해킹 등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이제 교란하는 이와 같은 이제 방안으로도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면적인 입체적인 그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취약 요소를 네. 점수화해서 계량화해서 일정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테러에 대한 예비 병력들을 그 취약한 장소에 집중 배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 테러범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네네. 또 지금 그 시사적인 또 국제적인 이슈는 무엇인지 등의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계량화해서 취약한 곳에 집중적인 병력 배치를 하는 것도 테러에 대한 대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인질극이 끝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테러범이 노리는 게 약간 이렇게 안도감이 있고 상황이 정리됐다 느꼈을 때 또 한 번의 어떠한 그 추가 테러로 더 극도의 공포감을 주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 테러 확산 여부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난번 샤를리 heb도 테러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샤를리 heb도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역시 그 범인들이 도망가서 또 계속 이제 테러를 저질렀고요. 그다음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슈퍼마켓을 한 군데를 점거한 다른 테러범들이 어떤 테러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원들이 뭐 한 지금 1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 1차 테러를 벌인 이외의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한 이들의 테러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영감을 받아서 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자생적인 테러 조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입장에서 프랑스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구 다중시설 같은 곳에 결국 경찰이나 군 병력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제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아마 지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난민 쪽이 결국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환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프랑스 당국으로서는 그 내부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테러범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그다음에 이 테러의 배후로 생각이 되는 이 IS에 대한 공격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프랑스 정부가 국경도 봉쇄를 했다고 하던데 이 같은 예. 조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국경 봉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국경 봉쇄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비상사태 선포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거의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가요? 예. 결국 이제 국경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테러범들이 또 유입돼서 들어와서 추가 테러를 벌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아마 그 이전에 그 드골 대통령 시절에 그 알제리 사태나 이런 것 이후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예.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프랑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시태세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특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또 프랑스도 그만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러한 상황을 전쟁으로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사실 난민을 받는 국가들의 고민도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뭐 난민에 관한 뭐 이슈 자체가 지금 뭐 중요한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이슈 중 하나이고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하고 뭐 독일하고 뭐 축구 중계 중에 축구 시합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독일이 사실은 그 난민 정책에 대해서 뭐 제일 뭐 반대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도주의적 그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뭐 종교적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이슈를 뛰어넘어서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사실은 뭐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유럽 전체에서 설득력과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인데 지금 그 테러 단체로 추정되는 지금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이 뭐 난민에 관한 뭐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지금 그 지하디스 트위터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름대로 그 메시지 그 프랑스도
역시 지금 칼리프의 그 공격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 프랑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슬람 여러 나라들을 그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반식민에 관한 그 정서와 그리고 이제 그 G20 그 정상회의를 그 바로 하루 이틀 그 앞두고 나서 나름대로의 그 유리한 국면에 있어서의 그 선언적인 그 이야기를 이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그 상황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뭐 주의 주장이 뭐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양 의원님, 그 테러 진압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예. 당시에 그 진압 작전을 펼칠 때 그 상황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예. 어떤 부대가 진압을 어떤 형태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프랑스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테러 부대는 예. 주젠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IGN이라는 그러니까 국가헌병대, 장다마리 소속의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예. 유명한 부대고요. 1994년도에 그때 이제 그 항공기 테러에서도 많은 그 인원을 구출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테러 부대를 갖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는 프랑스 시경 산하로 레이드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경찰에 소속된 이제 경찰 특공대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부대는 레이드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이제 그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분명히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은 거기 이제 현장에 무장하고 있던 경찰 병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프랑스 안에 그 파리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이제 시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장다마이라고 해서 국가 헌병대가 있고요. 그거 말고 또 CRS라고 해서 여기도 일종의 공안 경찰 같은 굉장히 다양한 경찰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들이 무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초기에 이 어떤 테러범들이 도주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아놓고 이제 소위 차단선을 구축한 상황 하에서 이제 레이더와 같은 인질 구출 부대들이 들어와서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그겁니다. 이 테러범들이 일반적인 테러범과는 틀리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네. 빨리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미리 죽여야지 사상자가 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그 현장에서 봉쇄하는 부대는 그 이런 인질 구출 훈련이 된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결국 레이드나 혹은 지젠느의 도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 기다리는 과정,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질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은 뭐 네네. 두 가지 팀이 이제 함께 출동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른바 그 전술팀이라고 해서 그 무력으로 이제 무장된 팀이 그 나가고, 또 그 협상의 여지를 항상 보기 위해서 그 협상 전문가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일단은 다 봉쇄를 시켜놓고, 뭐 예를 들면 전기선이라든가 기타 이것을 다 봉쇄를 시켜놓고 협상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 수단을 이제 던져놓는 형태죠. 그러면서 일단은 시간을 지연을 시키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인질범들이 상당 부분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시간적 지연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함이 이제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그 채찍을 제공을 하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요구하는 바가 이제 무엇인가에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핵심적인 목표는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만큼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가,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그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이번 그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협상의 여지가 뭐 전혀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미 그 인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른 뭐 협상팀이 나갔는지 여부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뭐 150여 명이 그냥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이 네. 성공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구출 작전이 성공적이었냐 의문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테러를 좀 더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테러를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결국은 어떤 경찰의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러의 예를 들어서 징후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쪽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인원들이
그 예를 들어서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그쪽 근처에서 혹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것은 없느냐, 어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도 이러한 그 테러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정보력을 활용을 하는 것, 그래서 네. 어떤 뭐 내부 정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 우수한 그 정보 활동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정보국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랍 쪽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인맥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 그랬었던 것이고, 지금 IS가 들어온 다음에는 전혀 네네. 지금 양상이 틀려집니다. IS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피에로의 예전에 이제 그 극렬 단체 같은 그러한 양상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정보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프랑스가 택했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 가장 그 상대적으로 이런 테러범들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동북부 지역에 많은 경력들, 그러니까 경찰 병력들을 배치를 해서 그 어떤 이런 그 위력으로서 이러한 그 테러를 막게 하는 그런 노력을 취했지만은 이도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그 테러에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에 파악을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 요약하면 두 가지가 보통인 것이죠. 이른바 그 테러의 혐의가 짙은, 농후성이 짙은 단체에 대해서 뭐 감청 활동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 또는 주목받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 감청의 양을 더 늘리는 이와 같은 방법이 하나가 이제 있다고 네. 본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른바 그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꾸게 하면 정보원을 사전에 심어놔서 네.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있는가를 이 휴민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또 뭐 필요한 경우 통신까지 그 시긴트와 휴민트 그리고 감청, 이 세 가지의 어떤 정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자국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국민에 의한 단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한계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감청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인권 보장상. 그렇다고 또 어떤 단체에 그 휴민트를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네. 가장 대테러에 대한 취약성이 자생 테러에 의한 대테러 공격에 있어서는 대테러를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시사적인 이슈, 지형적인 특색, 또 문화, 이것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적 징후를 정보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보 공동체의 하나의 그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